4월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가 45.9를 기록해 전달은 물론 시장 예상치까지 밑돌았습니다. 이는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었던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4월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증가폭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핵심 자본재 주문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에 105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오르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개인 언론 담당자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 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안내부 물론 관련 테마주가 동반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할 때 1830을 회복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승폭은 약간 줄어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3일 연속 쉰다는 경계감에다가 외국인이 장 초반만 사고 결국 18거래를 연속 팔자 일단 수급의 공백이 조금 드러나면서 상승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간밤에 커다란 긍정적인 소식도 없었죠. 유로존 PMI는 3년 내 최악, 유럽의 경기가 그만큼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수치로 보여졌고요. 미국 쪽 지표도 딱히 호조를 띈 것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던 부분은 이탈리아 총리가 유로본드를 조만간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정도인데요. 그것 갖고는 크게 오르기가 좀 어렵겠죠. 일단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은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금융, 건설, 기계에 이어서 오늘은 웬일로 화학주가 쌍끌이 매수를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폭이 제법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보다도 오늘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 1180원대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 선정할 때 환율의 급등세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의 애널리스트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18거래 연속 팔고만 있는데 매도세가 언제쯤 멈출 것인가요? 다음 주 코스피 등락률을 미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변수로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아일랜드 신재정협약에 관한 국민투표, 무게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5위는 KTB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이신데요. 1800선은 과연 바닥이 맞을까요?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없는지 이 여부와 함께 낙폭과대주 매매 팁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께는 코스피 1820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알아보고 화학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는 것인지 시장과 섹터 분석 동시에 듣습니다. 주간 5% 공략주로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NC소프트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그리스 2차 총선까지 시장의 혼조세를 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로 관심 종목도 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83원, 코스피는 1822선 정도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시소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금요일 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18선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그 상승폭을 좀 키워가나 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182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초반에는 매수세로 들어오자 지수가 상승했지만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자 지수 상승하기는 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7.83포인트 상승한 182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번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오전 한때 사주는가 했는데요. 역시나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51억 원 정도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 계속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와 비슷한 수치죠. 1,0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아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장 오전 한때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장 중에는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6포인트 상승한 46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29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말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79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소폭 하락하는가도 싶었는데요. 이는 유로본드와 관련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한 가운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상승한 1183원 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2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무너지면 원달러 환율은 좀 빠르게 정상을 찾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118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는 기아차가 0.26%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는 1%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좋지 않은데요. 오늘 현대모비스 1.67%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화학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모처럼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무상증자 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9,400원, 3만 원대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음은 1.3% 하락하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2.44% 시장 대비 약합니다. 안랩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는 1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젠백스가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FA는 1.8% 시장 대비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걱정 참 많았던 화학주가 모처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4.8%, 후남석유, 금호석유도 각각 5.3%,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도 3% 이상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소비 촉진 방안에 따라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두산주가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엔진도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관련 섹터인 기계주는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기계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철강 금속주가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1.1% 상승하고 있고 금값이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1% 정도 빠졌지만 오늘은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어도 각각 3.2%, 4.2% 각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는 대권 출마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학원장이 개인 언론 담당으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권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반면 박근혜 문제의 테마주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테마주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새 주인 찾기 나선 남강토건이 M&A 소식에 상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이어가면서 3,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남강토건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인수 합병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네, 웅진에너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 넘게 상승하면서 5,470원 선인데요. 웅진에너지가 미국 기업인 썬파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뒤늦게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 평가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결국 8일 연속 팔고만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초반처럼 매도 규모는 확 줄어든 것이 좀 다행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화학주가 좀 선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새벽 그 상품 시장에서의 영향이 그대로 화학주 선방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철강이라든지 조선도 일정 부분에 편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외 기준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팔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 흐름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국내 증시는 그런대로 좀 상승이지만 뭐 호주 증시라든지 일본 토픽스 대만 지수, 뭐 싱가포르 지수, 뭐 중국 지수 전반적으로 좀 뭐 약보합세 전개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렉시트다, 뭐 또 EU 특별 정상회담이다 해서 이번 한 주 내내 유로존 얘기만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로존 이슈에 흔들리는 변동성 큰 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미리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다음 주는 뭐 기존에 나왔던 뭐 그 뉴스 가지고 뭐 계속 흐름이 영향을 줄 텐데요.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월말 그 주요 경제 지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유로존, 미국, 한국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뭐 다른 중국, 유로존 이런 제조업 PMI 지수는 모두 부정적인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 5월달 고용 지표라든지 5월 ISM 제조업 지수는 그런대로 뭐 그 5월 초에 발표된 것보다는 뭐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뭐 주간 신규 실업 수상 청건 수의 흐름을 본다면 뭐 4월달 충격, 5월달 충격보다는 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유로존 리스크는 뭐 계속 유효한 국면에 있습니다. 뭐 6월 중순 뭐 그리스 총선 전에는 뭐 획기적인 부분이 뭐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 확대되느냐는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중요한데 긴축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일단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결과 부정적이면 올랑드 대통령인 성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뭐 다음 주 레벨을 본다면 뭐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레벨 다운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미국 지표가 실망만 시키지 않는다면 뭐 그래도 1800 전후에서는 좀 밑에서는 사고 위에서는 다시 팔고 이 정도의 흐름은 뭐 할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820, 30 갖고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석가탄신일 휴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늘 좀 지켜보면서 주말 뉴스들만 좀 체크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최선일까요? 네, 뭐 글로벌한 변수에 뭐 좌우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그 연이틀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이탈리아 총리, 프랑스 대통령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을 것이다,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부분에 심적으로는 영향을 줬었는데 그 정상회담 끝나고 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그런 뭐 멘트 나와도 뭐 새로운 뭐 호재거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국내적인 휴장이고 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계속 보유를 하고 일단 뭐 다음 주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개별적인 뭐 납포가주 트레이딩 정도 뭐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대상 흐름이지 뭐 아직 안정적인 매매할 정도 상황은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매매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1760, 1860 정도의 등락만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을 대했는데요. 바닥 확인 과정에 지금 시장이 놓여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형진 이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1780이었을 때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면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화요일 날 갭상승 이후 밀려도 1800을 깨진 않았잖아요. 추세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 바닥은 찾았나요? 예, 이제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한 가지 예전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도 뭐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뭐 이렇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1800포인트로 다시 들어왔다 해서 뭐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괜찮게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0포인트 위로 만회하는 주가의 의미,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20포인트 때는 유로존 위기만을 만들어 놓은 그런 추세선이었던 그 지지선이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추세선이 금융위기 때마다 2008년하고 작년에 그 금융위기 유로존 쪽의 위기를 이은 선이 1800포인트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쪽 1800포인트 내로 들어온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위기로 이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장이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내로 복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가 뭐 회원국 이탈 또는 뭐 이제 디폴트 이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은 금기시했던 내용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는 18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또 그리스만으로도 그리스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모습만 내려오기도 또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유로존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해서 예전 지수대로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작년의 흐름을 놓고 봐도 그리스 때문에 충격이 한번 이렇게 나타나면은 박스권이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채로 몇 달을 헤매는 모습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2000 위에 있었던 주가가 작년 8월에 급락세 보이면서 1700포인트로 진입을 했고 또 그 이후로도 8월 이후에도 9월까지 한 거의 2달 동안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그 급락 이후에 9월에 저점 1644포인트가 나타났었죠. 지금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의 폭은 이제 커봐야 어느 정도 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직도 급등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00포인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뭐 1950포인트 위에 예전의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한다 이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스 상황이 좀 충격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데 과거 1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다시 박스권 재진입보다는 향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급등락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개념으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외국인들 계속 파는 게 문제인데요. 유로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다음 달 중순에 그리스 재총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과도 봐야 되는데 환율이 1180원대라 물론 외국인들이 팔아서 급등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환차손이 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또 원달러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환율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차손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 얘기로 생각할 그런 상황인가라는 그건 너무 이제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빼가는 것이 단순히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느냐 이걸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큰 관점으로 환율 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 자체가 이 달러 유로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유로존 문제가 지금 크니까요. 이 12월 올해 초점 그때 나타났었던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또 언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사상 최저로 유로화가 내려갔다 뭐 이따위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26달러 이걸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놓고 달러 강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나라 그 원화만이 이런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호주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50bp 인하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 호주 달러 추세가 이제 중기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약세 심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되고 이머징 마켓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요. 그 점이 우리나라 원화하고 지금 바로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이머징 마켓 문제만이 달러나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유로존 환율, 유로 환율하고 달러 관계 이 상관성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크리티컬한 위치에서 유로 환율이 아주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하필이면 지금 어느 정도 위기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되던 시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더라도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유동성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 전체적인 자산시장, 글로벌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으로 좀 놓고 봐야 될 테고요. 그것이 만약에 아니다. 이 유로존 환율의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유로존 은행 그 자산 건전성 확보 문제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죠. 이번에 그리스 문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도 6월까지는 유로존 은행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는 문제 이건 계속 얘기가 되었었고 그 디레버리징이 어디 쪽에서 나타날 것인가 결국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결국 그렇다면은 유로 달러가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 이탈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좀 봐야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시장 쪽에서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주식 이번 달 들어서 단 하루도 사지 않고 있죠. 오늘도 1,000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선물 쪽에서는 기존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누적 매도 계약수가 18,000 계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적게 내려와 봐야 17,000, 16,000 계약 쪽으로 내려오고 거의 2만 계약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쪽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시장 쪽에서 계속 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쪽에서 안 좋은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미리 깔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테고 그것이 선물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외국인 쪽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외부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쪽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한번 유심히 있게 지켜볼 필요 있었고 특히 선물 쪽에서의 변화는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생 쪽에서 하방 압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외국인까지 설명 좀 들어봤는데 이제 업종이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단기로 많이 빠진 IT 그리고 장기로 미리 빠져 있었던 화학주 포함한 소재주 일단 필수 소비재에서 현금화 시킨 걸로 한번 사보자 하셨는데 IT는 좀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업종 얘기 들려주시죠. 네, 급등락이 나오니까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1,800 이하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지금 매수하는 경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추가 하락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식을 매도할 때 걱정이 되는 건 매도한 다음에 추가 상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는 현금 비중 조절 문제로 이제는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0포인트 위로 못 간다는 전제를 한번 깔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1820까지 온 상황에서 1850 정도만 가더라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현금 비중을 뭐 1800 이하에서는 한 25% 그 이하 또는 그 이하로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182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서 185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한 50%까지 늘릴 그런 조절을 대응을 하는 그런 적극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IT나 이제 화학이나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자라는 그 말씀을 예전부터 드려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화학이나 산업재 오늘은 강하지만 계속 이 탄력이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IT보다는 조금 덜 가져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신고가를 계속 낼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체 시장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비중은 약간 줄여서 오히려 IT나 이제 산업재 섹터 쪽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 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쪽은 계속 중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지표 또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유로존 쪽이 안 좋은 영향이 간접적으로 또 중국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도 그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기존의 메커니즘이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될 만큼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존의 시장이니까 반전이 되면은 기존의 이 메커니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2분기 후반이 넘어서면서 3분기를 볼 때는 중국 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이 3분기가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점에서 놓고 본다면 화학 쪽이 어느 정도 나중에 비중을 IT 정도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 시기를 지금 유로존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5월 후반부나 6월 초 이거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좀 뒤로 좀 이동해서 6월 중순 내지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IT냐 산업재냐 뭐 이렇게 어느 쪽이 더 탄력적이냐 이거보다 이러한 그 업종에 대한 그 판단보다 반등장이 나타날 때 소외되지 않는 것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포트폴리오 비중도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베타 개수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필수 소비재를 늘리면 안 되고 오히려 베타 개수는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시장에 맞추거나 아니면 시장 이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소외되지 말자. 이제는 필수 소비재 신고가 내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IT나 소재 쪽으로 적극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섹터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농 증시타파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창환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농 신창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이틀째 오릅니다. 장 초반에는 183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신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초반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지수가 1800선을 전후해서는 조금씩 담는 게 맞겠다라고 전략을 짜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 전략이 유효한지 봐주시고요. 오늘 장 분석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12평이 상승이 이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512평이 또 뜰 것이니까 장 자체가 오늘 뭐 괜찮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고점이죠. 월요일 날 고점 지수가 굉장히 이제 강건이 될 것이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지수가 이제 1828인데 오늘 1828 이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은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는 1802 지수가 당분간 저점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 자체가 뭐 전속적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장 자체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을 이제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를 보라는데 외국인이 지금 기관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지금 사놓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외국인이 이제 선물에 아직까지 2조 3,500억 정도 수익이 난 그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방 경직성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자체가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과연 지금 그 전환선을 돌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전환선만 돌린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차지할 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안정을 차지하는 안정 자체가 뭐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장 자체에서 횡보 박스권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하락폭의 25%는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 25%가 1850원저리까지는 일단 올 것이고 이 1850원저리에서 한번 다시 지켜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주가의 상승 본격적인 뭐 어느 정도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17, 8일 정도의 여유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이 계속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선물의 매물대가 계속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언저리 40에서 45 언저리에서 매물대가 계속 아직 급격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급격히 나와야만이 주가가 굉장히 안정을 차고 있는데 물론 이 매물대가 나오면 이 위쪽 매물대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이 매물이 줄어들어야만이 보통 이 아랫매물과 윗매물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보통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물이 없어지고 위쪽 매물이 없어지고 이쪽 매물이 늘어나면은 주가가 이제 같이 비슷할 때 보통 변곡점에 아직 상승이 뭐 하루에 40, 50% 뭐 강하게 연속 스트레이트로 오르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서 이제 뭐 죽어가던 거 이제 숨은 한번 돌렸다. 생명을 연장했다 이런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한 6포인트 뜨고 있는데 실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한 480개 상승에 300개 하락인데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기지개를 못 켜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장의 질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5일 2평이 연속 상승, 5일 2평이 3일 상승입니다. 5일 2평이 3일 연속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인데 월요일이 이제 물론 뭐 워낙 높아 그런데 그저께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음 주 화수 같은 경우에는 5일 2평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주춤주춤 하더라도 또 화수에 5일 2평의 상승을 또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일 2평의 상승이 그 사이 하락 내림폭의 이제 페넌트형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제가 볼 때 서서히 상승의 페넌트형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21일 평이 닿이는 1860, 70까지는 저는 반등한다 이 주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주식을 절대 파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업종과 종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급락했던 증시가 간간히 반등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했던 화학주,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4% 이상, 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등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신 대표께서는 화학주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죠. 앞으로 화학주 흐름 어떨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 전략 짜주시고요. 다른 관심 종목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출 업종들을 한번 쭉 볼 것 같으면요. 물론 뭐 전기 전자 업종이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진 비율로 보면은 석유화학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유아주들이 제가 이제 국민적 사기극이다.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누차 이제 태양광하고 석유화학 주식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내가 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 뭐 그 주가가 자기 가격이 간다는 것은 누구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제가 누차 이제 이틀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오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주식이 뭐 주가의 하락폭에 뭐 25%를 반등한다. 이런 국면은 절대 아닙니다. 화학주가 지금 가격이 옛날에 이제 화학주가 뭐 4, 50만 원, 30만 원 이 가격이 비정상 가격입니다. 15,000원짜리를 뭐 25만 원 올리는 이런 게 비정상이지.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물론 이 화학주들이 직격으로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그 고점에 기관들이 다 팔아먹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입니다. 물론 뭐 주가가 떨어지면
38%나 62% 반등한다. 그런 국면은 절대 아닙니다. 화학주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워낙 낙폭 과대에 의한 그 반발매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화학주의 대표적인 게 금호석인데 반등했다가 제자리 가고 반등했다가 제자리 가고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화학주가 지금 그 금호석유 기점으로 보면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일단 제가 볼 때 충분한 시간을 한번 버텨야 된다. 그 위에 한 레벨업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과거처럼 직각 상승보다는 이 계단식 상승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주식은 지금 21일평보다는 제가 볼 때 한 61일평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화학주는 61일평까지는 61일평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60 수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4% 수익 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죠. 건설주는 누가 해도 못 죽인다 이랬는데 건설주들이 지금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그 1등 관련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더라도 바닥에 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했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업종에서 대표 종목이면서 독과점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적을 좀 떠났어요. 지금 석유화학 주식이 이번에 작년에 워낙 큰 수익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독과점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과점적인 종목들이 한번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이어라든지 정수기,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 이런 독과점적인 종목들, 특히 이제 통신주 빼놓고 독과점적인 종목들을 관심을 한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그 사이 반대했던 금융주가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금융주가 이제 상승 모멘텀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자리라 봐야지 이 자체가 꺼져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주가가 확실한 바닥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이제 가벼워야 가는데 가볍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2조 3천억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질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조금 신중하면서 결론은 한 번만 비워먹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은 전량 투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이 있으면 하방에도 이 정도의 모멘텀 마주보는 모멘텀이 있어야만이 주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점에 이제 그 고점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은 지금 시작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방 박스권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 정도에는 쉬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은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겠죠. 그 전까지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800에서 1800 한 6, 70에서 박스권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은 잔장제는 기관들이 안 뺄락하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하지 않으시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초에도 주가가 극악으로 나빠지죠. 유럽에 큰 악재가 없다면은 극악으로 나빠지지 않으니까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송촌농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주간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박현상 대리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전기술 점검부터 좀 받고 싶네요. 예, 한전기술 차트를 먼저 띄워놨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하고 지수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한전기술 그 추천드린 주가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7만 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예, NC소프트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NC소프트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은 빠지는 모양이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아블로 3가 출시를 함에 따라서 신작 출시 기대감이었던 블레이든 소울이 좀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매도 속에서 어떻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양봉을 세우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공매도 같은 경우가 청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청산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쇼커버링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금일 종가로 아직 종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종가로 매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일 이평선이 있는 26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로는 바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22만 원까지 손절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정기술 AS에 이어서 오늘 네. 종목인 NC소프트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결국 오늘 종가 정도에서 잡아서 짧게 26만 원까지만 손절가가 얼마라고 하셨었죠? 예, 22만 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쇼 커버링도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감이 높은 NC소프트 오늘 공략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박현상 대리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1823선 정도인데요. 외국인은 1000억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 시간에 참 암울했었죠. 1780, 그간 이후 특별 정상회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긴축 일변도에서 유럽이 이제 성장을 얼마나 가미할 것인가 이 부분은 놓고 진통이 큰데 유로본드 얘기까지 일단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유럽 이슈들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또 어떤 면에서 조금 아쉽다 보시는지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요. 그 유럽은행들의 그리스 국채를 대부분 이제 상각을 한 상태죠.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그 결과를 보면은 대략 한 75% 이상을 상각을 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ECB의 가용한 카드가 몇 가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급보증,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라는 그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스페인이라든지 혹은 포르투갈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ECB가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대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차 LTRO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러한 추후적으로의 ECB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 올랑드의 이제 성장 동력 그 장착에 대한 그런 재협상을 하자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좀 무서운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재협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신재정 협약이 붕괴가 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작년 8월에 어느 정도 위기가 봉합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르켈의 긴축 정책 또한 외부는 물론 기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그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다음 달 그리스 총선 때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면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이 계속 혼조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향후에는 어떤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우선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혼조세다 그러면은 박스권 정도를 한번 가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배트를 좀 짧게 잡고 한 40포인트 이상 하락할 때는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매수를 잘 했는데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배트를 짧게 잡고 이 실현하는데 좀 치중을 하자. 이렇게 좀 대응하는 방법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총선 전까지는 혼조 국면일 텐데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수익 나면 바로 팔고 또 금방 샀다 팔고 이런 대응을 얘기하셨는데 왜 40포인트를 얘기하셨는지 전저점이 그쯤이기 때문인가요?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40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확대가 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40포인트 정도, 이전 같으면은 한
30포인트, 20포인트만 하더라도 많이 빠지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는 대략 한 40포인트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국면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로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뭐 그 다음 날 이어질 어떤 그에 대한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또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40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면 짧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한데 아주 짧게 그 섹터를 보기 이전에 그냥 종목으로 곧바로 보죠. 오늘 신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 신규 종목으로 SBS 콘텐츠허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도 역시나 이제 내수 관련주였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자면은 내수 쪽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비중은 30% 비율로 편입을 했고요. 보유 기간은 1개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면서 한 달이나. 예,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선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시장의 등락과는 약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런 네. 점에서 비중을 우선 30%만 채워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좋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스마트폰이 3G에서 4G, 그러니까 LTE죠. 이쪽으로 전환에 따른 음원 중심의 스트리밍 다운로드가 동영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향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과 어떤 드라마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상당히 한국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작 비용이 낮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과 겹쳐져서 향후에 이제 일본향 드라마 콘텐츠 수출 성장 동력도 같이 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진짜 선조정을 받았네요. 예.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종가 지금 1,85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금일 종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3,350원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노려보자. 라는 점에서 13,3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50원, 1,25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상승, 반등하려는 추세가 깨지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1,250원을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번 종목 AS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지난번 종목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위메이드라는 게임주였습니다. 역시 비중은 30%였었는데 안타깝게도 21선 살아있다가 결국 음봉 맞으면서 깨졌는데 손절가 터치해서 전략 매도 짧은 AS 부탁드릴게요. 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무중히 반영된 차트입니다. 상당히 추세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장 영향 같이 받으면서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요. 손절가가 무중한 반영된 가격으로 51,850원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드디어 이 가격이 종가상으로 깨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손절가 하회로 인해서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오늘 위메이드를 교체 매매에서 SBS 콘텐츠 허브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은 2시 48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 잠시 후에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